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우고 현대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전자 배치하는 것까지 다뤄봤습니다.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확률로서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오비탈, 그죠? 전자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한 함수를 오비탈이라고 얘기하고, 그 오비탈을 공간상에 나타내면 우리가 이제 구름 모양의, 그죠? 동그란 s 오비탈도 나오고 또는 아령 모양의 p 오비탈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에 대해서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어떤 순서대로 전자가 차곡차곡 채워지는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다뤘습니다. 우리가 전자 배치의 규칙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다뤘었는데요. 첫 번째가 싸움 원리였습니다. 전자가,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죠.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가 거기에 전자가 오비탈에 채워질 때 어떠한 순서로 채워지는가. 첫 번째는 싸움 원리였습니다. 싸움 원리는 뭐였어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게 싸움 원리였고,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의 이 순서, 에너지 순서까지 외우고 있어야 된다. 1s 오비탈, 그 다음에 2s 오비탈, 2p 오비탈, 3s 오비탈, 3p, 그 다음에 4s 오비탈, 이런 순서대로 전자가 차곡차곡 채워간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원리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였습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란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진다라는 거와, 그때 2개가 채워질 때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여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였습니다. 훈트의 규칙은 에너지가 같은 여러 개의 오비탈, 즉 우리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만 다루니까 p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같고 방향만 다른 3개의 오비탈, 즉 px, py, pg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가능한 한 홀 전자수, 여기서 얘기하는 홀 전자수라는 건 오비탈에 하나만 들어있는, 전자 하나만 들어있을 때를 그 전자를 홀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될 때 안정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p 오비탈을 박스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는 일단 하나씩 하나가 채워지고 4개째부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전자가 채워져야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훈트의 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이 3개 오비탈에 각각 채워지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부터 채워지는지. 중요한 건 뭐야? 하나씩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3개까지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4개째부터는 짝을 이루면서 채우면 된다 라고 하는 게 훈트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이 훈트의 규칙까지 다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칙, 싸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까지 모두 만족하는 전자 배치를 우리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고 얘기하고, 이 중에서 싸움 원리랑 훈트의 규칙에 어긋나는 전자 배치는 우리는 들뜬 상태 전자 배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난 전자 배치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 배치 연습하는 거 숙제로 내줬었는데요. 기억나죠? 숙제. 여기에서 보면 일단 이 질소를 보면 전자가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채워지고, 이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니까 전자 7개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가 채워지는데 어떻게 채워진다? 하나 채워진다. 그 다음에 산소는 8개니까 산소의 8번째 전자는 여기 하나 채워지고, 4번째 이 전자가 짝을 이루면서 채워진다. 그죠? 산소의 같은 경우에 내가 전자 배치 기호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의 전자가 채워진다. 우리가 2p 오비탈은 실제로 3개의 어때요? 2px, 2py, 2pg, 이 3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의 에너지는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2개, 하나 이렇게 전자 배치를 써도 되고요. 또는 p 오비탈은 이 3개를 우리가 합쳐서 그냥 2p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다뤘었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홀전자를 한번 따져볼까요? 홀전자? 홀전자라고 하는 건 오비탈에 혼자 있는 전자의 수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홀전자수를 한번 따져보는데, 자, 수소 같은 거는 홀전자가 1개, 헬륨은 홀전자가 없습니다. 그죠? 0개. 리튬은 여기 없고 여기에 1개 있죠. 1. 그리고 베릴륨은 0. 붕소는 1. 그죠? 탄소는 2. 3, 2, 1, 0. 그죠? 다시 나트륨으로 와서 나트륨이 1. 마그네슘 0. 1, 2, 3, 2, 1, 0. 그리고 1, 0. 뭔가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을 받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다가 우리가 하나 필기를 좀 해놓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쓸 거냐면 족에 따른 바닥 상태 원자의 홀 전자수. 이거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바닥 상태 원자의 홀 전자수가 이 족마다 똑같아요.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예를 들어서 1족 나트륨 같은 경우는 1, 그죠? 그 위에 있는 리튬 1족이죠? 1. 수소 1족이죠? 1. 2족 베릴륨 0. 마그네슘 2족이죠? 0. 그리고 칼슘 2족이죠? 0. 그러니까 족에 따른 바닥 상태 홀 전자수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데요. 이렇게 쭉 선 하나 그어주고, 쭉 그어주고, 여기가 족, 그리고 이쪽이 홀 전자수 이렇게 놓고 1족, 2족, 13, 14, 15, 16, 17, 18쪽까지 이렇게 한번 놓고 이렇게 뭐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1족 원소들은 홀 전자수가 다 몇 개냐면 1개입니다. 1개. 왜냐면 s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채워지고 2족에 있는 아이들은 s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집니다. 그래서 0이에요. 13족은 1, 14족은 2, 3, 2, 1, 0 해서 요 내용 있잖아요. 요거 우리 그 화학 하려면 외워주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상당히 쉽습니다.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화학 문제는 항상 패턴이 있어요. 항상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많이 하다 보면 요 족에 따른 바닥 상태 원자의 홀 전자수를 외우고 있잖아요. 문제 푸는데 상당히 빨라집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1, 0, 1, 2, 3, 2, 1, 0 그렇죠? 1쪽에서부터 18쪽까지 1, 0, 1, 2, 3, 2, 1, 0 1, 0, 1, 2, 3, 2, 1, 0 이 순서를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홀 전자수가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몇 쪽이야? 바로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자료를 줬는데 이 원자는 홀 전자수가 3이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몇 쪽? 15쪽이네. 만약에 2죽인데 홀 전자수가 3개래요. 그러면 2죽이 15족이니까 질소네 라고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꼭 적어놓고 이 내용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내용 꼭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부교재 검사할 때 적었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가면 자, 이제 우리가 이 전자배치를 했으니까 이제 전자배치를 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 46페이지죠. 일단 첫 번째 원자가 전자. 이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니? 라고 하는 거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원자가 전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원자가 전자가 뭐니?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하고 이 아이는 뭘 결정해?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같은 족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건 전자 중에서도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그게 누구야? 원자가 전자.
따라서 같은 족에 있는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근데 이래서 우리가 껍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데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었죠. 보호의 원자 모형을 살짝 다시 복습을 좀 해보면, 자,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이 있습니다. 하나, 뭐, 둘, 셋, 넷, 쭉 가서 무한대까지 이제 다 동그랗게 그려야 되는데 이제 4분의 1만 그린 거예요. 약. 그래서 주양자수가 1, 주양자수가 2, 3, 4 쭉 가서 무한대까지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전자 껍질의 이름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K 껍질, 여기가 L 껍질, 여기가 M 껍질, 여기가 N 껍질 쭉 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얘기한 건 이거는 보의 모형에서의 전자 껍질인 거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거는 현대 오비탈 모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과 전자를 따질 때는 가장 바깥 껍질, 즉 보의 모형에서의 껍질 기준으로 해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세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K 껍질에는 우리가 이건 지금 보의 모형인 거고, 보호. 우리가 이제 현대의 모형이 되면 K 껍질에 있는 오비탈은 1s 오비탈이 됩니다. 그죠? L 껍질에 있는 거는 1s가 아니죠. 잠깐 좀 확대를 할게요. 2s, 2p 오비탈이 L 껍질에 해당이 되겠죠. N 껍질은 3s, 3p, 3d 오비탈입니다. 그죠? 그리고 N 껍질은 뭐 4s, 4p, 4d, 4f입니다. 그죠? 어쨌든 껍질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껍질에 해당하는 현대의 원자 모형으로 하면은 1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K 껍질,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하면 K 껍질에 들어있는 거고, 2s 오비탈이나 2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하면 L 껍질에 들어있는 거고요. 3s, 3p, 3d. 그럼 뭐만 보면 되냐면, 일단 이 앞에 있는 이 주양자수 있죠. 주양자수가 1인 아이들은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거야. 2인 아이들은 다 두 번째 껍질, 3인 아이들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우리 현대 모형에서의 주양자수랑 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의 이 주양자수는 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를 한번 따져보는데, 자, 여기 3번 리튬이 있어요. 리튬은 전자가 3개니까 오비탈에 어떻게 채워지냐면, 제일 에너지가 낮은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채워지면 3개가 다 채워집니다. 그죠? 자, 1s 오비탈은 K 껍질에 해당하고 2s 오비탈은 L 껍질에 해당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는 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 그러니까 K하고 L 중에 어디? L 껍질에 있는 전자수 몇 개? 1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1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산소를 보는데, 자, 1s 오비탈에 2개, 8개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1s 오비탈에 2개. 그 다음에 높은 에너지의 준위의 오비탈이 2s니까 2s에 2개. 그 다음에 2p에 4개가 들어갑니다. p 오비탈은 전체 3개의 오비탈로 구성되니까.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를 물어보면 2p만 보고 이 4라고 대답하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2s도 L 껍질이고 2p도 L 껍질에 해당되니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얘기하는 건 주양자수가 2에 있는 이 2개하고 4개, 총 몇 개? 6개가 원자과 전자수가 됩니다. 자, 이 칼륨을 볼게요. 칼륨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그 다음에 3d가 아니고 4s에 채워진다 그랬죠? 왜? 가리움 효과 때문에 4s가 3d보다 오히려 에너지가 작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럼 칼륨은 가장 바깥 껍질 N이죠? N 껍질에 있는 전자 몇 개? 1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1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방금 전에 다뤘던 내용인데, 요 홀 전자수, 오비탈에 짝을 짓지 않고 홀로 들어있는 이 전자수였고요. 우리 오비탈에 따른, 족에 따른 홀 전자수 이거 외워주라고 했었죠? 10, 123, 210. 요거 방금 전에 한 거니까 꼭 기억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내려왔더니, 자, 이온의 전자빛입니다. 우리가
이온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안정해지려고 원자들이 이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하고 이온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얘들아? 원자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 얘기 뭐야?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은 아이들이 원자가 되는 거고, 화학 반응이나 화학 결합에 참여하다 보면 전자를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죠. 양성자의 수는 안 변해요. 전자를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양성자 수랑 이 전자의 수가 더 이상 같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온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하를 띠게 되겠죠. 전자가 더 많다면 마이너스 전하를 띌 거고, 양성자보다 전자가 더 적다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게 양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게 음이온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자, 양이온의 전자 배치를 보는데 에너지 순위가 가장 높은 오비탈의 전자를 잃어. 양이온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들이 양이온이 되잖아요. 그래서 따져보면 이 족이 1족, 2족, 13족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금속에 해당이 되고, 이 아이들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다 잃고 뭐를 만족하기 위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전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자, 살짝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냐면 11번이에요. 자,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전자가 11개야, 얘들아. 그러면은 자, 한번 채워볼게요. 1s에 전자 몇 개? 2개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2s에 2개. 그 다음에 2p에 총 6개까지 채워지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몇 개야? 10개지. 아직 하나 남았죠. 그럼 하나가 어디에 채워져? 3s에 1개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그럼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K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니? 2개 있고, 자, 이렇게 보면 L 껍질에 8개 있고, 얘는 N 껍질의 전자가 1개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자 7개를 더 얻어서 이 M 껍질에 8개를 만들든지, 또는 이 전자 하나를 잃으면 그 전 껍질에 전자가 8개 있으니까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겠죠. 그죠? 그럼 어떤 게 더 쉬워? 전자를 잃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얘는 몇 가 양이온이 될까? 이 전자, 여기는 전자 하나만 잃으면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1가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다 하나니까 얘네가 전자 하나만 잃으면 다 비활성 기체 같은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를 채우면 마지막 껍질이죠. K 껍질에 지금 2개 채워져 있는 거고, L 껍질에 8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가 되고, 지금 얘가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얘는 그러면 비활성 기체인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음이온의 전자 배치인데, 음이온은 뭐야? 비금속들이 음이온이 되잖아요. 뭐 15, 16, 17쪽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원자과 전자가 5개, 6개, 7개인 아이들, 얘네들은 전자를 1개, 2개, 3개만 얻으면 가장 바깥 껍질에 8개를 채워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염소가 있는데,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이에요 전자가 17개라는 얘기지. 그러면 전자 배치 한번 써볼게요. 1s에 2개. 자, 그 다음에 어디 채워줘야 돼? 2s에 2개. 그 다음에 어느 오비탈? 2p 오비탈에 몇 개? 6개. 그 다음이 3s 오비탈에 2개. 그 다음이 3p 오비탈에, 자, 지금 몇 개까지 채워지니? 10개, 12개. 그러니까 여기에 5개가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염소의 전자 배치가 되고, 자, 보의 원자 모형을 따져보면 주양자 수가 1인 얘는 지금 K 껍질에 전자 2개 있는 거고, 주양자 수가 2가 L 껍질에 해당되겠죠. L 껍질에는 8개가 채워져 있는 거고, 자, 주양자 수 3이니까 얘가 M 껍질에 해당되는데 전자가 7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이 N 껍질에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되죠. 그럼 전자를 누구한테 하나만 더 받아오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안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소는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 전자를 하나 받아와서
이렇게 그죠?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럼 보면 K 껍질에 지금 2개 있고요. L 껍질에는 전자가 8개 있지. M 껍질에는 전자가 지금 8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비탈 모형으로 전자 배치할 때는 이렇게 오비탈 기호 1s를 적고 그 위에 첨자로 전자의 개수를 적어주고요.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의 전자 배치는 배우지 않았는데 이 보호의 모형으로 전자 배치할 때는 전자 껍질을 적어주고요. 그 옆에 괄호치고 이런 식으로 전자의 개수를 적어줍니다. 이게 지금 아래 적은 건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전자 배치를 한 거고요. 즉 위에 적어 놓은 건 현대의 오비탈 모형으로 전자 배치를 한 겁니다.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살짝 그 전자 배치하는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고 나면 얘가 지금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18번씩인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었습니다. G와 같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온의 전자 배치는 누구와 같아지니?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집니다. 같아집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살짝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항상 금속들은 원자가 전자가 1개, 2개, 3개니까 이 1개, 2개, 3개를 다 잃고 그 전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고요. 비금속들은 항상 전자를 1개, 2개만 얻으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잖아. 같은 주기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이온이 될 때. 그래서 이쪽 아래에다가 한번 살짝 그 내용을 살짝 필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이렇게 적을게요.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 라고 적고요. 자, 우리가 원소의 종류를 2가지로 나눕니다. 그죠? 금속 원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자,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됩니다. 그죠? 양이온이 되면서 전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비금속 원소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얘는 음이온이 되겠죠. 얘는 같은 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는 이렇게 따져보면 얘는 양이온이 될 거고요. 양이온이 됨. 자, 비금속 원소는 얘는 음이온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한번 주기율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주기율표를 한번 그려보고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죠. 예를 들어서 2주기 금속들, 얘들 금속입니다. 그죠? 2주기 금속은 이온이 될 때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냐면 여기에 지금 헬륨이 있고 여기에 네온이 있고 여기에 아르곤이 있는데 2주기 금속들은 항상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양이온이 됐을 때, 그죠? 그리고 3주기 금속들은 이쪽에 있는 이제 3주기 금속이 되겠죠. 여기까지 금속들 3주기 금속이 이온이 될 때는 항상 누구의 전자 배치? 얘네들은 항상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4주기 금속들 그 밑에 있는 뭐 칼륨, 칼슘 이 금속들도 이온이 될 때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네온 이게 아르곤이면 항상 그 전주기인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비금속들 예를 들어서 2주기 비금속들이 있다. 이 2주기 비금속들은
이온이 될 때 이번에도 같은 주기에 있는 전자 배치인 네온이 되고요. 3주기 비금속들도 안정환 이온이 될 때는 그 옆에 있는 같은 주기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금속들은 항상 안정환 이온이 될 때 그 전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고, 비금속들은 안정환 음이온이 될 때 항상 같은 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라는 것만 참고로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해 주시고요. 일단 우리는 다시 위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으로 이제 돌아오면, 자, 이 지금 리튬의 전자 배치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리튬 지금 3가고 지금 1가 양이온이죠. 전자 하나에 대한 상태죠.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2주기 금속이잖아. 2주기 금속은 항상 그 전주기 1주기 비활성 기체인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고, 자, 얘는 3주기 금속입니다. 3주기 금속이니까 그 전주기 2주기 비활성 기체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 자, 내려와서 이제 예제 3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바닥 상태 원자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채워진다. 이거 뭐야? 싸워멀리지. 그리고 한 개의 오비탈에 배치되는 전자수는 최대 2개고, 이때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반대해야 된다. 이거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 이거 p 오비탈 얘기하는 거죠. p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될 때 홀 전자수가 가장 큰 배치를 해야 안정하다. 이거 뭐야? 훈트 규칙이고, 오비탈에서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우리는 홀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원자가 전자가 되겠고요. 이온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항상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데, 금속은 항상 전주기 비활성 기체, 비금속 원소는 같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원자 모형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그동안 배웠던 이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다뤘던 게 돌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돌턴이라는 게 원자들이, 그치? 우리가 어떤 입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원자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원자마다 원자량이 다 다르다. 뭔가 이 원자에 대한 내용을 뭔가 개념화시키고 정량화시킨 최초의 과학자라고 얘기해도 되는데요. 이 돌턴이 얘기한 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공의 형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1800년대지.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톰슨이 나옵니다. 톰슨은 뭐야? 무슨 실험을 하니? 얘?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하죠. 그죠? 한번 적어볼게요. 음극선 실험.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한다? 이 전자들을 발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전하를 띤 공 속에 음전하를 띤 전자들이 박혀 있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우리가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했었고, 돌턴은 단단한 공의 형태. 단단한 공의 형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죠. 자, 그리고 러더퍼드가 나오면서, 러더퍼드는 무슨 실험을 하니?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래서 뭘 발견해? 원자 핵을 발견한다. 이 알파 입자가 우리가 얇은 금박을 쏘아줬더니 대부분은 그냥 통과하고 뭐야?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가 휘어지거나 튕겨져 나왔다.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인데 아주 원자의 중심에 원자의 질량을 모두 가지면서도 부피는 매우 작은, 그리고 플러스 원을 띠는 입자가 존재한다. 그게 뭐다?
원자핵이다 라고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행성처럼 돌고 있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행성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성 모형. 모형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와서 그 다음이 이제 보어가 나오게 되고요. 보어는 우리가 어떤 모형이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이제 궤도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보어는 이 러더퍼드의 모형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고, 러더퍼드의 모형에서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그냥 아무렇게나 돌았다면, 그죠? 러더퍼드 모형에서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어디에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연속적이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수소 방정관에서부터 수소 기체로부터 나오는 빛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온다는 걸 설명하지 못해요. 왜? 이 러더퍼드 모형에서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연속적이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어는 얘기합니다.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가 어떤 에너지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에너지만 가질 수 있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야. 그래서 특정 에너지 준위의 전자 궤도를 돌고 있고, 이런 궤도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자가 이동할 때는 궤도에서 궤도로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전자가 이동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는 몇 개의 특정 에너지만 방출하고 그게 선 스펙트럼으로 얻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되고요. 궤도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어의 원자 모형부터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슈레딩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라고 적어주면 현대의 원자 모형이라고 적어줄게요. 현대의 원자 모형이라고 적고,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 현대의 원자 모형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과학자입니다. 어쨌든 현대의 원자 모형은 뭐야? 우리가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수소를 모델로 한 거고, 얘를 통해서는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해요.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얻어보면 선 하나가 미세한 여러 개의 선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고, 하나의 전자 궤도 안에도 에너지 상태가 다른 상태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설명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게 발달이 되고, 양자역학에서는 전자와 같이 작은 아이들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를 우린 단지 확률로서만 계산할 수 있다. 그 확률로서 계산하는 함수를 오비탈이라고 얘기하고, 공간상에 나타나면 이렇게 둥근 모양,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거, 우리 그동안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 위치를 확률로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보어의 원자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나누면,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까지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 보어의 원자 모형 이후로가 이제 전자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가 계단 모형으로 이 에너지 또는 이 에너지, 중간 에너지는 가질 수 없다. 어떤 아이들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시세계의 작은 입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는 얘기죠. 그 아이들의 에너지는 이렇게 이 에너지 아니면 이 에너지 아니면 이 에너지, 중간값은 가질 수 없다. 그걸 우리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까지 쭉 살펴봤고요. 뒤에 있는 개념 길라잡이는 숙제로 내줄 테니까요.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의 지금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주기율표하고 그 주기적 성질 파트를 하면 이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